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달서구의회 이야기로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 일며 달서구의회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업무 추진비의 사용과 그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의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 조례가 손질되기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패널을 소개합니다. 먼저 경북일보의 배준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기자께서도 달서구의회를 둘러싼 논란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 관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어찌 보면 자연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달서구의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이 여당 소속 구의원들이 모두 이런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윤리 문제라든지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역 이슈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께서는 달서구의회 해법 또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달서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 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이제 의원들끼리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고 또 최근까지도 이태용 달서구청장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달서구 의원들의 이 이면을 보면은 다들 이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국민들도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배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구의원의 윤리의식이나 자질 문제로도 저도 이 결과가 기결이 됩니다. 네, 9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의정참여센터가 대구시의회 그리고 8개 구군의회의 2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평균 9.3에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참여연대가 의정활동 평가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정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사토크 요원감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벌어진 대립 양상입니다. 대구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적률을 400%로 하한하는 냉정하게 말하면 상업지 내 우후죽순 생기는 주상복합 자체가 더 이상 크게 필요가 없다. 조례 개정을 앞두고 반발도. 상업지 내의 땅이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중구청장, 중구의장까지 나서서 조례 철회를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라도 이게 사람이 들어와야 이 낙후 지역을 막을 수가 있는데 불량 노후주택 개발에 대한 희망을 처참히 짓밟는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중구를 중심으로 이 자치구의 반발이 심하지만 대구시 역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상업지역 내 주거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찬반 대립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심사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안건 심사가 유보됐습니다. 자, 먼저 이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안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 용적제를 폐지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400%로 하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 역시 기존의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용도 용적제는 주거복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그 건물 안에 있는 주거용도 시설 비율에 따라서 이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구 시내 주상복합 건물 안에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시설이나 다름없지만 여태까지 이 비주거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물은 고층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현재까지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시설의 연면적 비에 따라서 용적률을 600%에서 1,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구시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상업지역 내 그 주상복합 건축물의 평균 용적률이 682%로 나왔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인 250%의 그 2.6배에 달합니다. 용도는 사실상 주거 건물이지만 상업지에 있다는 이유로 주거지역 대비 평균 3배가량이 더 많은 용적률을 올린 셈입니다. 네, 배 기자. 상업지역 내에 단독으로 주거 시설을 지을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뭐 상가를 섞은 뭐 주거 복합 이런 시설물은 건축물은 고층으로 높게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대구시가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상업지 내 우죽순 생기는 그 주상복합을 주상복합 자체가 더 이상 크게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03년에 용도 용적 제한을 허용할 당시는 도심 공동화가 화제였습니다. 외곽 개발로 인해 도시가 비는 현상을 막고 또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직주 근접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17년이 지난 지금 많아도 너무 많아진 게 문제입니다. 원래 이 중심 상업 지역은 상업 업무 기능을 집중 배치해서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구역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범어 내거리, 죽전 내거리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의 극히 일부분만 차지한다는 건데요. 대구 시내 용도 지역 883.5제곱킬로미터 중 중심 상업 지역은 0.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구 시내 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 7월 기준 사업 승인을 받은 151곳의 아파트 건설 현장 가운데 31곳이 중심 상업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전체의 0.8%에 불과한 땅에 총 아파트 건설 현장의 20.5%가 집중된 셈입니다. 네. 배 기자, 고층 주거 시설이 한창 진행 중인 곳이 지금 달서구, 뭐 중구 이런 곳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 시설을 반대한다는 그런 플래카드, 시위 같은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화되면서 인근 주민들 또 상인들과의 또 이 갈등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상업지역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상업지역의 경우 이 주거지역과 다릅니다. 그래서 1조 조망권에 따른 규제가 없습니다. 이 승량값 같은 주상복합이 바로 옆에 들어와서 햇빛을 다 가려도 사실상 강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1조 조망권 침해와 같은 정주 여건 악화, 교통난 심화, 학교 등 그 기반 시설 부족 등이 주요 부작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만 1,275건에 달합니다. 이 중 1조건 침해가 976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또 도로교통, 공사장 관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조례 개정을 앞두고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낮춘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 이상 상업지 내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사실 이 상업지 내의 땅값이 비쌉니다. 하지만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일반 분양을 해서 토지 보상금도 메꾸고 또 이게 이익도 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구역 안에 고층이 아닌 중층 건물로밖에는 세울 수 없다면은 이거는 이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수익이 안 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상업지 내의 땅이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특히 이 상업지가 전체 용도 지역의 44% 정도를 차지하는 이 중구 지역 주민은 지난 8월 그 대구시가 해당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할 때부터 계속해서 반발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그 중구청장, 그다음에 중구의장까지 나서서 조례 그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보면 대구역 그러니까 뭐 태평로나 그리고 또 북성로 인근 부지를 보면 주상 복합 건물이 지금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구는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경기 침체가 심한데 막상 이제 도심에 있는 업무용 빌딩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용적률마저 낮춰버리면은 이 중구의 이제 건설 경기나 이렇게 뭐 도심 공동화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경기가 많이 침체될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는 이제 고층 주상 복합 건물을 지어서라도 이게 사람이 들어와야 이 낙후 지역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400% 용적률 하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중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네. 서구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서구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매우 활발한데 이 서구 주민도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구 내당 3인 멘션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보면요. 이 조례 개정안은 서구 주민의 그 불량 노후주택 개발에 대한 희망을 처참히 짓밟는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건축법상의 이 업무시설로 돼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인정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될 은택트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당동 3인 멘션 지나면서 그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홍일학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이 대구의 주택 공급 과잉 문제는 그 늦었지만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는 게 홍 부시장의 의견이고요. 이게 뭐냐면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겁니다. 지금처럼 대구의 주택 공급량이 적지 않은 시기에 민원과 갈등이 지속하고 더군다나 한정적인 상업지역 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중구를 중심으로 이 자치구의 반발이 심하지만 대구시 역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자체의 반발도 심하고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 안건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원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안건심사에서 조례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10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서 가결을 붙일 거고요. 가결이 됐었더라면은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2일 안건심사에서 유보가 결정이 나서 조금 약간 붕 뜬 상황인데요. 앞서 대구시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또 시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180여 건 중에 찬성 의견은 한 자릿수에 그쳤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주민 반발이 이렇게 거세지니까 대구시 의회는 조례안 심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 역시도 장상수 대구시 의장에게 직접 문의도 해봤었는데요. 이 개정안 자체를 100%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다면 유예 기간을 좀 더 주자 이런 게 이제 주 내용이었는데요. 시민들의 그 반론 제기가 많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개정안 수정에 그 시간적 여유도 없는 만큼 대안을 두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업지 내에 주상 복합 건축물 건설은 찬반이 나는 문제고 또 찬성과 반대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 모두 나름의 입장과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도 무엇이 미래 대구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일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시가 국내 최초로 상표 등록을 냈던 공동 브랜드 쉬메릭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빛바랜 공동 브랜드 쉬메릭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쉬메릭의 의미는 환상적인 꿈 같은인데요. 지역의 우수하고 특색 있는 그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서 다양한 제품군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쉬메릭 브랜드가 붙은 상품을 좀처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기업체 부담은 전혀 없이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판매 의지가 약하다라는 지적도. 결정적으로는 인증 방식이 바뀌면서 쉬메릭이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요즘 그 소비 트렌드로 보면 지자체가 공동 브랜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을 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기업들이 쉬메릭 상표에 의존하기보다는 대구시의 인정을 받은 자체 브랜드로 승부해서 결국은 쉬메릭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네, 시메릭은 1996년 출범 당시만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또 지역 초등학교와 사회 교과서에 등재될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배 기자, 이런 시메릭이 그렇게 명성을 떨쳤는데 지금은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되고 또 매출액 부진으로 지금은 뭐 그때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메릭의 의미는 환상적인 꿈 같은 인데요. 이 환상과 꿈의 빛이 발해버렸습니다. 지역의 우수하고 특색 있는 그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서 이 다양한 제품군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 시메릭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25개 업체에서 129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고요. 2016년 7월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시메릭의 어떤 상황을 보면 뭐 넥타이라든지 양산 그리고 뭐 양말 제품에 시메릭 상표를 붙여서 이렇게 판매도 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시메릭 브랜드가 붙은 상품을 좀처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5번 출구에 있는 대구 기업 명품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13개 업체의 임대료 500만 원을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부담은 전혀 없이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판매 의지가 약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그 결정적으로는 인증 방식이 바뀌면서 시메릭이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시메릭 상표를 이 넥타이 같은 곳에 붙이는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줬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2016년 8월에 이 인증 형식으로 그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부 품목은 시메릭 상표를 붙이고 다른 품목은 인증 마크를 별도로 부착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구시가 인증하는 제품이다라는 인증 마크만 있고 시메릭 상표가 사라진 결과죠. 이 시메릭 브랜드 부착에 대한 메리트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시메릭 브랜드를 부착하는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그 혜택을 제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9개 제품군이 있다고 해요? 이 기자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시메릭 지원 사업 참가 업체가 품목이 너무 다양해서 이 통일된 콘셉트 부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의 특성을 살려서 섬유 패션과 또 섬유 관련 리빙 제품, 라이프스타일 제품에 한정해서 이 시메릭을 부여하고 나머지 제품은 제2의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구시 섬유 패션과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좀 의외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요즘 그 소비 트렌드로 보면 지자체가 공동 브랜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이 발달했을 당시에는 시메릭이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을 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안고 가고 있다는 이 뜻으로도 들렸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메릭 상표에 의존하기보다는 대구시의 인정을 받은 자체 브랜드로 승부해서 살아남는 게 맞다고 해서 결국은 시메릭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들렸습니다. 네, 저 입장에서도 시메릭이라는 어떤 제품을 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대구 시민들은 공동 브랜드 시메릭을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마침 5년 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2015년 12월 28일과 29일 대구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체 응답자는 661명인데 그중에 87%인 516명이 시메릭을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응답도 19%에 달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사정을 고려하면 인지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10대 응답자의 56%, 20대 응답자의 46%가 시메릭을 모른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당시 조사에서 시메릭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올드하다라는 의견이 61%였습니다. 또 디자인이 촌스럽다라는 의견도 53%를 넘어섰는데요. 시메릭이 사랑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최근 시메릭 브랜드의 지속 가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이춘근 박사는
쉬메릭의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극복을 하려면은 젊은 연령층을 표적으로 하는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나 젊은 층과 대중선호 제품으로 이미지를 바꿀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 젊은 나이지만 쉬메릭을 몰랐었거든요. 네. 진짜 쉬메릭이 살아남으려면은 젊은 층들을 공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사 결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제품 인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양말 제품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쉬메릭 제품을. 그리고 셔츠, 타올, 우산 이렇게 이어졌고요. 쉬메릭 제품 중에서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말, 셔츠, 타올, 우산, 손수건, 넥타이, 장갑, 그리고 구두, 선글라스, 화장품, 블라인드, 이 목공예, 주얼리, 의자, 세제 이런 제품까지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쉬메릭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구매 장소가 적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고요. 또 전통적이다, 촌스럽다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요. 그러니까 쉬메릭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들은 지역 브랜드라서 또 가격이 저렴해서 품질이 우수해서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른 브랜드와 차별되는 점으로 지역 브랜드, 그러니까 대구 지역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대구 시민분들의 조금 애향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마케팅 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쉬메릭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강화할 때에 이 대구 지역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께서도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쉬메릭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1020 세대 공략도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대중적인 선호 제품을 준비해서 소비자들에게 쉬메릭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산으로 산행을 떠나 분들 있을 겁니다. 최근 레깅스로 무장한 젊은 층들이 앞산을 점령했다는 소식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앞산 등산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들의 옷차림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 두껍고 긴 스포츠 양말을 사람들한테는 민망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 옷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입으면은 몸에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중요 부위의 실루엣이 다 드러나는데 제가 봐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레깅스도 또 하나의 유행이고 더군다나 운동에 더 집중하기 위한 옷차림이다 보니 이 비판거리는 안 된다. 레깅스를 입고 그 윗옷으로 가리거나 해도 충분한데도 굳이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네, 앞산은 대구 시민분들에게도 익숙한 산입니다. 최근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앞산 등산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들의 옷차림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설명부터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아니고요. 네, 매일신문 배주영 기자가 아, 최근 남구 대명동 안지랑골을 취재했습니다. 앞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는 곳인데요. 배 기자에 따르면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로 주차난까지 빚었습니다. 배 기자가 주목한 것이 이 젊은 사람들의 인상착의였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 두껍고 긴 스포츠 양말을 올려 신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도 배 기자가 있는데요. 네. 배 기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레깅스라는 게 보통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 나이 세대만 해도 레깅스 그러면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차림을 얼핏 보면 스팟 내복 혹은 쫄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축성 좋은 소재를 써서 몸에 꼭 맞게 만든 바지를 레깅스라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 요가 스튜디오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이 실내에서 운동할 때 잠깐씩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 4년 전부터 이 바지를 운동복, 등산복은 물론 이 평상복처럼 소비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고요. 일단 이 옷의 재질이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이나 산행할 때 이 땀이 빨리 마르고 거추장스럽지 않아서 무엇보다 편하다고 합니다. 네, 레깅스는 원래 하체에 착용하는 덧옷류를 의미했습니다. 다리를 감싸주는 하의,
타이즈나 스타킹과도 비슷했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미니스커트 안쪽에 입는 그 짧은 속치마 역할을 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 속바지가 치마보다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는 레깅스라는 단어로 본격적으로 지칭이 되면서 어느덧 치마 없이 그냥 레깅스만 입게 되는 패션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네, 이 스타일은 그 미국, 유럽에서 먼저 유행을 탔다고 하는데요. 이 가슴이 드러나는 상의와 함께 치마 없이 이 레깅스만 입는 것이 서구권에서는 유행을 해도 한국에서는 절대 유행할 리 없는 패션으로 여겨왔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 이후에 그 국내에도 계속 등장했던 레깅스 패션은 10년도 채 안 돼서 이 대낮 번화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완전히 대중적인 패션이 됐습니다. 국내 레깅스 시장 규모 역시 2016년 6,380억 원에서 2년 뒤에는 6,950억 원으로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아웃도어 등산복 의류 시장을 넘어선 지 이제 오래됐습니다. 네, 믿기 어려우실 때 지금 저도 레깅스가 있거든요. 물놀이 용품 중에 수영복 할 때 레깅스를 입고 반바지를 하나 덧대서 입는데 이 반바지를 벗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민망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몸에 꽉 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입으면은 그러니까 몸에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하체 라인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레깅스를 입고 나서 그 위에 반바지를 덧대 입으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앞산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가는 편인데 지난 7월에 앞산 등산을 갔다가 저는 레깅스만 입은 남자분을 봤습니다. 남자. 예. 네. 근데 그 남자 특유의 그 있잖아요. 그 중요 부위의 실루엣이 다 드러나는데 와 같은 남자지만서도 제가 봐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를 보느냐. 안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다니시니까 제가 뭐 의식을 할 새도 없이 이게 눈에 마주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정말 이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랐었었는데 여성분들도요. 아무래도 이 레깅스를 입으면 골반과 하체 라인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를 두고 좀 민망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앞산은 예전부터 우리 대구 시민들의 등산 코스로 많이 이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그 레깅스족이 앞산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아, 네. 이 실내 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도심과 가까운 산으로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앞산을 찾는 등산객 역시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 앞산공원 관리 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19가 본격 심화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이 5달 동안 앞산 전망대 평균 입퇴장객은 35,5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그 29,135명보다 6,000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여기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등산을 인증하는 문화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들이 즐겨 찾는, 그러니까 즐겨 입는 그런 등산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깅스 같은 것도 덩달아서 이렇게 산에 많이 보이게 된 겁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제 밤에 전망대로 올라가는 코스를 이용해서 활행을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정상 올라가면 이제 멋진 야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곤 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 역시 SNS를 많이 활용을 해서 또 유행에도 민감하고 무엇을 해도 이제 SNS에서 공유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대세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앞산 야경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간 대구는 지금 같은 대구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나 또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행 소개 사이트에서도 항상 이제 대구의 주요 관광지로 소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과 함께 감성적이거나 혹은 SNS 상에서 남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나만의 인증샷 이런 것들이 많이 호응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강한 젊은 층들이 앞산을 레깅스 차림으로 등산을 하면서 인증샷을 찍는 게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게 등산이라 하면은 40, 50대 중장년층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는데 이 세대 교체가 20, 30대 청년층으로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전망대를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앞산의 야경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너무 멋집니다. 네, 기가 막히죠. 아무리 사진에 담아도 그걸 다 못 담아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젊은 세대도 등산을 즐기는 것은 좀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또 무엇보다 편하고 또 활동적인 레깅스를 반대할 이유도 굳이 없는데
아무래도 2% 아쉬운 민망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산을 방문한 그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옛날에 그 미니스커트 열풍이 이 전국적으로 불 때처럼 이 레깅스도 또 하나의 유행이고 또 더군다나 운동에 더 집중하기 위한 옷차림이다 보니 이 비판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반면에 한 50대 여성분은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하체 라인이 버젓이 드러나는데 이 소규모 그룹별로 운동하는 실내라면 또 모르지만 남녀노소 모두 방문하는 이 실외 이 앞산에서는 보기가 좀 어색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레깅스를 입고 그 윗옷으로 가리거나 해도 충분한데도 굳이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이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뭐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 시선에 따라서는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레깅스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40대 직원 A 씨가 프리랜서 직원 B 씨에게 SNS 조회수를 좀 올려보자며 레깅스를 입고 좀 춤을 춰라. 이거를 찍어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회식 중에서도 B 씨에게 노골적으로 뭐 남자친구 어디가 좋으냐라고 해가지고 또 불쾌하다라고 B 씨가 말을 했는데도 뭐 좋아서 그런다, 진짜 좋아한다, 뭐 한 번만 안아보자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A 씨는 결국 징계 해부되자마자 이렇게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그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녀석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복장을 일상에서 그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여서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를 촬영한 행위 역시 무죄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대 여성 싸움 구도로 번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법원 판결이 타당하다라는 측들은 그러니까 일상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이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무엇이냐? 잘못됐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불합리하다,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측들은 말도 없이 몰래 사람을 찍은 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또 찍힌 사람의 수치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 이 판결이 향후 비슷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줄까봐 우려스럽다라는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깅스 유행이 먼저 번져나간 미국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인디애나주 노트르담 대학교에서는 레깅스 문제라는 기고문이 실려서 이 미국 전역에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을 쓴 여성은 학교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했다가 레깅스를 입은 여학생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면서 여성의 몸과 노출에 초점을 맞춘 레깅스가 여성을 그 노예로 만드는 것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뭐 해당 기고문은 SNS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뭐 해당 학교 학생들이 집단 반발,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여성이 입고 싶은 옷을 그들 스스로가 입을 권리가 있다라는 운동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레깅스를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했던 10대 소년 3명을 단지 레깅스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거부시켜서 또 무리를 빚기도 했었고요. 지난 2018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는 요가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요가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가 조치를 시켜서 이 또한 전국적으로 조금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머리를 스치는 장면에서 찾아봤는데요. 1967년이었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귀국길에 입었던 미니스커트가 당시에 큰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성이 다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민망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인 취향이라는 점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의 판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배 기자, 오늘 첫 판결 소식은 천당과 지옥을 노간 전직 은행원 이야기라고요? 네, 누구나 알만한 시중은행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중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저도 기억이 날 정도로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꽤 오랜 시간 재판이 이어졌는 것 같은데요. A 씨의 범죄 사실, 이 기자가 준비해 오셨죠? 네, 판결문에 적힌 A 씨의 공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7시쯤 20대 계약직 여직원 B 씨 등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에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월 28일 B 씨와 회식 모임을 한 뒤에 호프집에 데려가서 다트 게임을 하면서 B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적도 있고요. 2월 2일 회식 후에는 내가 너를 우리 부서로 당겼다. 2년 동안 잘하면 여기가 비서실 다음으로 파워가 센 곳이니까 뭐 더 잘 풀리고 2년 동안 못하면은 뭐 평생 간다라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상급자의 이제 위세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위력을 보여준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네. 자, 배 기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말이죠? 네, 이 판결을 계속 팔로우해 왔었는데요. 지난해 7월 그 회사에서 면직 처리된 A 씨는 법정에서 혐의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2016년 1월 22일 중강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 B 씨가 술에 만취해서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A 씨에게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서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A 씨와 만남을 지속해서 다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재판부를 내세웠습니다. 실제 B 씨는 그 A 씨에게 매우 호의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1월 28일과 2월 2일 있었던 강제추행,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로는 유일한 이 피해자 B 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이 크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1년 후에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내 감찰 조사 과정에서 이 B 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이후 형사사건화됐습니다. 이후 노조에서 자신의 진술을 덮어달라고 전화한 점, 또 사건화 경위나 감찰 조사에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자신에게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또 이 사건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왜 판단을 다르겠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월에 발생한 중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제가 그 A 씨를 지켜봤는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러면서 끌려나가는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는데요. 그러나 2월에 발생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2005년 은행에 입사해 성실히 근무한 점, 또 피고인이 행사한 유효학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역 2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네, 이 재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재판 소식은 그야말로 홧김에 뱉은 말이 화근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 운영자와 다투다가 직원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 실질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직장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배 기자 그리고 이 기자께서도 다들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100% 공감하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너무 이게 가슴이 그래서 이게 막 나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고 살아가지고 저도 약간 조금 공감이 되죠?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제과 제빵 업체의 생산관리 책임자로 근무했는데요. 어느 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B 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는데 B 씨가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라고 해버리자 이 A 씨가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 라고 맞받아친 뒤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이제 각자의 주장이 나왔을 건데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네, 운영자 B 씨는 직원 A 씨가 그 제빵 기술자면서 또 총 책임자를 맡았기 때문에 이 그를 갑작스럽게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A 씨가 자진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A 씨의 의사에 반해서 운영자 B 씨 측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서 해고가 맞는다고 봤습니다. 당시 A 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긴 했지만 곧바로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잠시 그 제빵실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운영자 B 씨가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그제서야 이 짐을 챙겨 이 사업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점을 근거로 A 씨가 한 말이 진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데도 이 운영자 B 씨는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오히려 B 씨에 의해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B 씨는 A 씨가 사업장을 나간 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A 씨에게 해당 날짜까지 그 급여를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정말 홧김에 뱉은 말이 화근이 됐다는 게 실감이 되는데 네. 또 다른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네, 두 사람의 통화 내용도 부당 해고를 입증할 근거가 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의 언쟁 뒤에 이어진 두 번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고 또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느냐고 항의하며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B 씨는 A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A 씨가 거짓말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해고 사유를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B 씨는 A 씨의 퇴사로 2달 넘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사직 의사를 재고해 달라거나 또 다시 출근해 달라는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소식과 빛바랜 공동 브랜드 슈메릭의 현주소 그리고 앞산을 점령한 레깅스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과 판결 소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겨울을 준비할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가족과 그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